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사우디의 원유 감산 반대 등 대외 리스크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9원까지 치솟으며 5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출래 불사춘에 비유했습니다. 봄이 왔어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뜻으로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P2P 금융이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넘어 기업 대출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들이 유망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9%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차 EQ900가 올 3분기 G90라는 이름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워 북미 고급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일 금요일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9원대까지 치솟아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자 외환당국에서도 구두 개입을 통한 불안감 진정에 나섰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9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 60전 오른 1231원에서 시작해 오전 장중 한때 1239원 6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10년 7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월 정책회의사록에서 새로운 경제하방 리스크를 거론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에 반대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요소가 잇따라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테러 방지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전 세계 성장률이 하향될 것 같다라는 국내 지정 확정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이처럼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승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한은과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구두 개입을 통해 외환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240원대를 넘보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떨어져 1234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오늘은 절기상 얼었던 땅이 녹고 비가 와 봄 기운이 서린다는 우수이지만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출래 불사춘은 봄이 왔어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뜻으로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총재는 올해 들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커졌다며 이런 대외 리스크에 북한 관련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가세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은행들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워낙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2P 금융이 개인 대출을 넘어 기업 대출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망 기업 대출로 초저금리 예금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 펀드는 IT기업 백패커와 손잡고 12개월 만기에 금리 연 9%를 제공하는 2억 원 규모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모집된 자금은 백패커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수공예 장터 아이디어스의 모바일 플랫폼 개발과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P2P 업체 어니스트 펀드와의 협업으로 저희 아이디어스 공예 작가들의 판매 수익도 많이 증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P2P 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로 대출과 상환을 중개합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개인 간 대출을 중개했지만 운용자금 규모가 커지고 핀테크 개발로 온라인 플랫폼이 안정되면서 이제는 개인들이 우량 기업에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의 개인 대 기업 대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P2P 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1금융권보다 빠르고 편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P2P 대출은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돈을 빌려줄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돼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 잠재력이 큰 기업들에게 저금리 사업 자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시에 홍보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어서 법인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P2P 업체 8%는 지난해 7월 카쉐어링 회사 소카와 P2P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연 4.5% 금리의 12개월 만기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P2P 업체 빌리 역시 지난해 9월 막걸리 전문점 월향의 광화문점 오픈을 위해 2억 원 규모의 P2P 크라우드 펀딩을 만기 36개월, 금리 연 5%로 출시해 모집 금액을 크게 웃도는 3억 3,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개인을 넘어 기업 대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P2P 대출로 개인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기업들은 자금 확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일주일 뒤부터 여러 자동이체권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주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도 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 2단계 서비스에서는 업체에 내는 자동 납부 정보만 연결 가능했지만 3단계부터는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 송금 정보도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창구에서 계좌 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대상 정보도 확대되는 만큼 본격적인 계좌 이동제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계좌 이동제 본격화를 앞두고 은행권은 이미 주거래 계좌 쟁탈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인 1계좌만 허용되는 ISA가 다음 달 도입되는 것과 맞물려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경품이 줄줄이 등장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말 선보인 첫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EQ900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3분기에 북미 시장에 출시됩니다.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적인 런칭 여부가 현대차의 고급차 시장 성패와도 직결된 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3분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합니다. 북미는 대표적인 고급차 시장으로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제네시스 브랜드의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는 미국에서 G90라는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국내에선 제네시스로 유명한 미국 판매명 DH 세단 역시 차명을 G80로 바꿉니다. 현대차의 첫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 1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직접 북미 시장에 소개할 정도로 애착이 큰 브랜드입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런칭의 성공 여부를 앞으로 그룹의 미래와도 연결짓고 북미 시장 런칭 성공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공식적인 첫 차 EQ900는 사전 계약 시작 하루 만에 4,300여 대가 계약됐고 출시 2달 만에 누적 계약 대수가 2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제네시스 브랜드와 G90의 출시로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고급차 실적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90와 함께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끌어갈 기존 대형 세단 DH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24,971대가 팔리면서 전년보다 30.2%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올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신차 G90 5,000대를 비롯해 G80로 개병하는 DH로 북미 시장에서 총 3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미국 프로풋볼리그 결승전인 슈퍼볼 광고에서 브랜드 선호도 1위에 오르며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제네시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럭셔리 세단 G90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낚시게임, 스포츠게임, 캐주얼게임 등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출시되는 게임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좋은 건 액션 RPG 게임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는 레이븐, 미오리진, 세븐나이츠 등 액션 RPG 게임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해였습니다. 올해 역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액션 RPG 게임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게임 전문 매체 게임조선이 집계한 모바일 게임 1위부터 10위까지 중 6개는 액션 RPG 게임이었습니다. 넥슨과 넷마블 게임즈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 최근 위메이드와 4시 33분이 도전장을 던지며 내놓는 게임들도 모두 액션 RPG 게임입니다. RPG 게임은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로 플레이어가 게임 속 캐릭터 중 하나를 맡고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게임을 말합니다. 액션 RPG는 그 중에서도 타격 등의 액션이 가미된 RPG 게임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땐 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즉 캐주얼 게임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확장되고 유저층이 10대를 넘어 20, 40대로까지 확대되며 이제는 액션 RPG로 그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 PC 온라인 게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RPG 게임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캐주얼 게임에 비해 조작법을 익히기 어려운 RPG 게임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사양 스마트폰이 늘며 모바일 그래픽도 PC 그래픽 못지않게 화려해진 것도 연출이 중요한 액션 RPG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에도 기술적인 그래픽이라든가 게임이 무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 엔진 같은 엔진 역할을 하는 게임 엔진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이런 복잡한 게임을 구현하고 서비스하는데 문제없이 화질이나 메모리 등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게 되었고, 과거 컴퓨터의 역할을 이젠 핸드폰이 맡게 되면서 PC 게임 시절 액션 RPG 게임의 인기가 이제는 모바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중흥건설이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조성공사와 양주 옥정에서 회천 간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과 폐기물 매립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중흥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지구조성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덮개를 갖추지 않은 채 다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봉우리처럼 짐을 싣고 포장도 안 넣고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작년 11월부터 민원이 급증하자 양주시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고가 돼 있는데 신고된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새로운 시설, 덮개닦는 시설 같은 부분이 또 변경시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인근 주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양주시 회정 덕정동 현장 일부에서는 철거된 콘크리트와 사무집기 등의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이 일부 쌓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할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폐기물 매립을 감독할 담당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흥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천지구 사업장은 총 413만 4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관계당국의 건설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이 중흥건설에 대한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과 신탁 그리고 펀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느냐는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각각 상품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연금저축 상품에는 보험과 신탁 그리고 펀드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어디에 가입해야 좋을까요?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펀드 A 상품이 20% 넘는 고수익을 올렸고 연금저축보험 B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금융상품이라면 수익률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20% 넘는 수익을 올린 A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소득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수익이 20%였는지 마이너스 20%였는지 이 정보만으로는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만으로는 어떤 상품이 좋다 이걸 알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상품이 과연 보험인지 신탁인지 펀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위험회피 성향, 소득 변화 가능성, 그리고 종신형 상품을 원하는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요. 우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를 하더라도 큰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고 싶다면 보험을, 그렇지 않다면 신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만 꾸준히 소득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없다면 신탁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꾸준한 소득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을 선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네, 보통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만큼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우선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또 신탁의 경우에는 그간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원금 보장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작년 12월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에 원금 보장형 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탁은 자금을 맡기는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상품이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연금보장 신탁이 대개 원금 보장형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예금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원금 보장형 신탁 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원금 보장형 신탁 판매가 금지가 되고 나면 자연히 신탁 상품 역시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펀드랑 또 보험, 신탁 중에서 어디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건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보험사별로, 또 은행별로, 증권사별로 상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수익률을 봐야겠죠.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 공시 사이트에서 각 상품별로 수익률이 어떤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 초기에는 보험사의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간 연금저축을 납입을 했을 경우에 원금 대비 적립률이 몇 %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예상 적립률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의 경우에는 예상 적립률이 아닌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한데요. 수익률이 높을 경우에 동시에 위험도도 높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꼼꼼히 비교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어도 장기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은 상품 선택 시에 참고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 신탁, 펀드 상품에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연금 저축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가령 월 40만 원을 연금 저축에 놓기로 했다면 보험에 20만 원을 넣고 신탁과 펀드에 각각 10만 원씩 넣는 식으로 운용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을 해서 넣으면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품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도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상품 가입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은행에서는 세 가지 상품 모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연금 저축 상품 어떻게 고르고 또 유의할 점은 없는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국제유가 하락에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는 98.52로 전월보다 0.5% 하락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는 3.3%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2010년 3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생산자 물가 하락은 연초에 급락한 국제유가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 평균 값은 작년 12월 34달러 92센트에서 올해 1월 26달러 86센트로 23%나 떨어졌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사재 출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그룹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전날보다 7.46% 급등했습니다. 현대상선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금 조달 우려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현대엘리베이터도 2.39%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현대상선은 현 회장과 현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하는 600만 주 중 현 회장이 400만 주, 어머니인 김 이사장이 200만 주씩 참여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추운 겨울 내내 밀어놨던 대청소를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봄 기운을 만끽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동차 점검입니다. 추운 겨울을 버틴 자동차도 그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센즈라이프에서 봄맞이 차량관리법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묵은 먼지부터 제거해야 봄맞이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먼저 자동차를 타면 가장 오랜 시간 살이 닿는 곳, 바로 내부 시트 청소입니다. 자동차 내부 시트는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인데요. 차량 실내 시트에 쌓여있는 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고, 냄새와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항균 탈취제를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필터 청소입니다. 자동차의 에어컨 히터의 필터를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겨울철 많이 사용한 히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는 송풍기 사이사이를 면봉에 탈취제나 실내 세척제를 묻혀 닦아내주면 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 에어컨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겨울철 에어컨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에어컨 작동 시 매캐한 냄새가 난다면 목적지 도착 전 5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오프해 주심으로써 증발기 내부의 수분을 말려주셔서 세균의 번식과 곰팡이의 증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외부 세차 역시 중요하겠죠. 겨울철 영하의 날씨 속에 노출된 외관에는 먼지와 때가 같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고,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해 뿌려둔 염화칼슘에 의해서 차량이 부식될 수 있어 하부 세차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눈길 운전은 타이어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타이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등 점검이 필수입니다. 날이 풀린다고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계절 타이어 장착이 중요한데요. 각 트레드마다 주름이 좀 더 많아서 눈길이나 미끄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터 타이어를 여름철이나 사계절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타이어의 마모도나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퍼 점검으로 봄비와 오염물질이 가득한 황사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단 부분이 고무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거나 이물질이 있을 때는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고무의 손상을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와이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와이퍼 블레이드를 작동시켰을 때 유리면에 줄이 생기는 경우 와이퍼 고무를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높은 전력 소모로 배터리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계절 변화에 민감한 자동차의 배터리는 히터와 열선 시트 등으로 전력 소모가 많아 꼭 점검해줘야 하고 본체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잦은 시동으로 엔진 오일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진 오일 양과 상태를 점검한 후 필요시 새 오일로 교환해줍니다. 냉각수는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히터의 사용량이 많아지는데요. 이때 히터 사용으로 인해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지금 겨울철 냉각수 소모로 인해 냉각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엔진 열이 다 식은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 냉각수 탱크 안에 맥스와 미니멈의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미니멈 이하로 떨어지거나 미니멈 쪽에 있을 때는 이제 맥스까지 양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냉각수 보충 시 주의할 점은 지정된 냉각수를 사용해야 하고 생수를 사용하게 되면 냉각수 라인 안에 미네랄이라는 이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수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스톤물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센즈라이프에서 알려드린 봄맞이 차량관리법. 겨울을 지낸 내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구석구석 점검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운전 즐기실 수 있겠죠? 새 차와 점검을 마친 안전한 내 차로 봄맞이 드라이브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